자, 오늘 논제는 제가 그냥 정해왔습니다. 논제는 아니고 꼭 이렇게 요 주제로 토론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 주제로 그냥 논제 말고 열린 주제인데요. 토론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왠지 저런 거 묻고 싶잖아. 사는 게 뭐냐 그냥 묻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 물음을 물으면 우리가 좀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물음들 앞에 우리가 이기적이 되거나 막 타산적이 돼가지고 저 물음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 물음은 좀 순수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왠지 그냥 저 물음 자체를 묻는 것이 즐겁고 좀 철학적인 감성을 좀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논제 대신에 저런 물음의 형식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도 물을 수 있네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은 저는 나는 누구인가가 더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길쌈, 삼기. 나라는 것은 나아진 것. 그런데 단순히 나아지기만 하진 않고 나아질 때는 무력하죠. 그냥 뭐 던져진 거죠. 나는 뭐 요즘은 또 뭐죠? 정자 전쟁 뭐 이런 거 보면 정자도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고 해가지고 자기의 그 DNA를 이제 뿌리기 위해서 다른 약간 이제 의심이 드는 구절도 있는데 그 여성의 이제 그 난자에 도달하기 위해서 왜 공격수와 수비수가 필요할까요? 그 일벌 같은 수펄, 일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정자에도 종류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하나 A라는 정자군이 난자를 향해서 전진할 때 B라는 정자군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정하지 않으면 군대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수비수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자들 사이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약간 음란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하룻밤에 여러 남자들과 관계했을 수도 있겠다. 뭐 요런 이제 우리 과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요런 걸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아주 유전자적인 차원까지 오늘날도 설명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이게 간단한 물음이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모른 채 이런 사실, 과학적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누구인가라고 던지면은 정말 개똥 철학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개떡 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지 마음대로 그냥 상상하는 거지 뭐. 진리는 이미 다 발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의 발견에 산더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산더미처럼 발견된 사실들이 있는데 스스로 귀찮고 무능력하고 그냥 눈 감아버린 채 나는 뭐 사는 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만약 그 사람이 학자라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이미 발견된 것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고달프네요. 오늘날에는 학자 되기가 참 고달픕니다. 그리고 학문간 서로 융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알아야 되고 하는 정말 고달픈 인생.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더 체계화되고 더 올바른 삶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깨닫게 되면 일단 시원합니다. 후련하죠. 아 그렇구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새롭게 물어줘야 됩니다. 그 중에 단초 하나의 실마리로 드렸던 거는 나라는 거는 나아졌다. 그러니까 무력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정말 무력한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자 사이에 전쟁이 있다면은 나의 그 원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자들이 또는 난자들이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라고 하기 좀 어렵네. 일단은 심오한 방식,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결정을 해 나갔던 거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나아지는 과정 속에 이런 나의 적극적이고 이 적극적이라 할 수도 없지만은 요 말에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단순히 무력하게 나아진 것만은 아니고 그 과정 속에 나의 원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은 투쟁을 통해 가지고 나의 생명을 쟁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서 단순한 무력감은 아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무력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다. 적어도 나아진다는 것은 수동성은 인정을 해야겠네요. 하지만 나아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 이제 폐로 숨을 쉬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모든 건 투쟁입니다. 그 못 해내면 죽는 거죠. 밥 한 끼 못 먹으면 죽는 거야. 그냥 먹는 거, 쉬는 거, 숨 쉬는 거, 걷는 거, 뭐 사람 사귀는 거, 공부하는 거, 그 다음부터 다 전쟁이야. 못 해내면 도태되는 거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삶 전체는 이렇게 투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투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술적 창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자 합니다. 낳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지고 낳고 내가 낳고 나면 내가 낳은 것들이 나를 또 규정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온통 나는 아이한테 그냥 삶 제가 중심이 이동해 가 버리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난 또 아이와의 관계에서 무리 속에 이런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낳고 나아지고 또 낳고 나아지고 하는 끊임없는 사슬지음에 의해서 그물이 쌓이더라. 이 그물 위에서 나라는 것을 이해해야겠다. 서양처럼 에고라는 관점에서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어떤 정신, 제가 이제 넋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과연 이런 넋을 가지고만 나를 정의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도 또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크게 한 3가지 문제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네요. 몸. 저절로 이루어지는 차원, 저절로 나가 있고, 다음에 내가 낳고 하는 과정, 능동적 과정 속에 있는 스스로 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절로 나와 스스로 나에 의해서 쌓여나가는 우리라는, 그죠? 사람들 나 또는 더불 나, 뭐 이런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으로서의 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가 있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나의 종류는 부정적인 나에서부터 긍정적인 나에까지 종류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이 필요로 했던 것인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냥 도표로 보여드리고 넘어갔지만 나의 모습은 할 수 없이 많다. 그 중에 이제 진정한 나 이런 걸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였었죠. 그리고 정신분석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만의 그 고치, 또아리 속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삶, 이런 공상적이고 허구적이고 콤플렉스, 트라우마 이런 데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갇힌 나로부터 현실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나, 아름다운 나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로, 진정한 나로, 참다운 나에게로 나아가는 거다. 결국 뭐 다 실존 철학은 어디로부터 어디로라는 이 방향성을 빼면 우리가 실존이란 말로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존 철학은 실존이란 말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번역이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실존 철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사람은 없어. 항상 어디로부터 어디로, 과거로부터 미래로, 현재로부터 가능성으로 끊임없이 어디로부터, 이 세계로부터 저 세계로, 세속으로부터 신성한 곳으로, 성스러운 곳으로,
내가 바라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살아나가는 거지 살아있기만 해가지고는 그럼 뭐 자살해야지 뭐. 살아있기만 해서 뭐 할 거야. 살아나가야죠. 그죠? 이 나간다, 나선다 라는 X, 그죠? XY 하면은 이제 전처가 돼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부인도 그냥 넘어가고 모든 거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실존이라는 개념은 나가 섬. 하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 또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낳고 하는 과정 속에는 나짐이라는 것도 함께 엮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가 섬 이렇게 구조화하면은 실존 철학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잘 드러낼 수 있다. 자, 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전통 철학은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어떤 특성, 요 특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소우변을 썼잖아요. 소라는 건 가장 값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표하는 걸 말하는 거, 재산의 대표. 이게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재산의 대표하면은 돈 같은 게 되겠죠. 아파트나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가구 조사 여러분 했죠, 그죠? 초등학교 때 집안에 뭐 있나요? 저희 때도 했었는데 쓸 게 없어. 고무신을 쓸 수도 없고, 쓸 게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TV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지. 근데 요즘은 뭘 써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애들이 냉장고 쓰려고 그러면 엄마가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자, 특이라는 거는 대표하는 어떤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걸 쭉 열거했어요. 이성, 말할 줄 아는 거, 두 발로 걷는다, 손을 사용한다, 놀이를 할 줄 안다, 문화를 갖고 있다, 뭐 등등. 이렇게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정의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방식은 좀 하수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혹시 말을 못하면 그럼 평균성의 원리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게 되나요?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우연한 규정이죠. 더 나아가서 혹시 로봇이 두 다리로 걸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로봇 보고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특성 가지고 규정하는 것은 임시방편, 미봉책이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거, 또는 좀 자유도를 높여야 돼. 사람은 다리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자유도를 높여서 사람을 정의해 준다면은 우린 좀 더 다양한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갖게 될 겁니다. 복합체로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왔다. 여기서 썼던 표현들은 뭐 다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 이제 그 마르크스를 제가 빼긴 했는데 정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얘기를 했었죠.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정치 없으면 우리 공동체를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등등 이렇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규정해 놨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세계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과 마음과 또 넋과 이 세계, 이 전체를 한데 아우르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면 좀 더 나은 정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누구라는 말은 이것도 해명이 좀 필요한 말인데요. 누구라고 물으면 우리는 한번 물어볼까요? 빨간 두 분 앞에 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세요? 학생이라고 해? 학생이 누구에 대한 올바른 대답인가요? 그럼 이렇게 학생 누구야? 결국 자기 이름 되잖아. 누구라고 물어보면은 근데 반대로 죄송해요. 너 뭐야? 그럼 학생이라고 대답을 해. 그죠? 요 물음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 석자밖에 얘기를 못해. 다시 물어볼까요? 누구세요?
아니, 이름밖에 얘기 못해. 응? 그런데 그 앞에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앞에 누구를 붙여야 돼? 아버지 또는 학교 등등 뭔가 자기 유래 소속을 붙이는 거야. 누구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름이 있고 성이 있잖아. 성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밝힌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고 묻는 물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묻는 거야. 어느 집안 사람이고 정신 세계는 어떻고 가치관은 어떻고 아버지는 누구시고 이런 것도 쭉 묻는 거. 나라를 묻는 거야. 자기가 살아가는 나라, 하나의 세계, 어떤 세계 속에 소속되어 있는지 요거를 밝히라는 게 누구라는 물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음이 좀 더 어려워졌나요? 아니면 쉬워졌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비교해 볼 수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와 누구라는 낱말의 의미는 이제 설명이 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토론을 또 해보겠습니다.